예, 자, 그럼 시작해도 될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장애인 푸른하우성 센터에서 대표를 맡고 있고요. 오늘 수원시 가족지원센터에, 장애인 성에 대해서 강의를 하러 왔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는 게 있어서, 뭐, 전문적인 유튜버는 아니고요. 그냥 강의나 장애인 성에 대해서 할 말이 있을 때, 그때 옛날엔 컬럼을 썼었는데 컬럼보다 저는 언어 재미가 없어서 컬럼 대신으로 유튜브를 한다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오늘 걸 제가 강의하는 것만 녹화를 해서 제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편집 과정을 거쳐서 올릴 거고 나중에 완성이 되면 여러분들과 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도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서울에서 왔고요. 수원에는 제 인생에 지금 한 4번째인가 5번째 오게 됐습니다. 수원 올 때마다 참 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서울도 제가 수원하고 정반대 방향인 의정부 쪽에 살아요. 그러니까 노원구, 예, 노원구에서도 끝에 살아서 올 때마다 멀다 하면서도 예? 지하철만 1시간 40분 정도 걸리고 제가 오려면 지하철 타고 오는데 1호선 한 번에 오긴 해요. 근데 지하철 타기 위해서 전동 휠체어로 한 20분 정도 가서 왜냐면 창동역에서 갈아타야 되는데 거기가 리프트라 그냥 휠체어로 한 번에 타는 게 편해서 총 따져보면 여기 수원역에서 여기까지 장애인 콜택시 합하면 한 3시간 걸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뭐 전국에 다 다녀봤는데 제주도 가는 거나 여기 오는 거나 비슷한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강의가 있어야만 제가 움직일 수가 있어서 갈 때마다 지역의 그런 정치야 또 이 지역 분들은 어떤 옷을 입고 다니나 그런 것도 좀 살펴보고 그런 재미는 느끼고 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 지식 이런 걸 드리고 가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저를 뽑아먹으시면 저도 보람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고 계신다고 해서 예경 선생님한테 들었을 때 그 얘기 들었을 때 제가 다른 강의보다 엄청 부담도 되고 신경도 쓰이고 저도 또한 한 단계 몇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짐작했고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랑 좀 비슷한 연령대시지 않을까 싶어요. 뭐 나이를 공개하자 이런 건 아닌데 저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74년생이에요. 그래서 비슷하시죠? 선생님 혹시 아래시면 제가 실례인 것 같고. 네? 띠동갑이시네요. 호랑이띠. 그렇죠? 예, 반갑습니다. 띠동갑이 제 또래라고 그랬으니까. 호랑이띠 여자가 많이 없더라고요. 예, 특히 제 나이는 좀 드센 호랑이띠라고 해요. 그래서 별로 그때는 이제 애를 가려서 낳는 뭐 그런 시대라서 가려서 낳나 봐요. 여자가 별로 없더라고요. 어차피 이제 그런 시대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저는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뇌성마비 장애예요. 뇌성마비라는 게 운동신경을 다쳐서 걸리는 병이 아니라 걸리는 장애인데 저는 이걸 유전성이라고 하지 않고 유전적인 거는 그러니까 선천적이라고 하죠. 근데 선천적인 거는 유전에 의한 돌연변이거나 염색체 이상 이런 걸 선천적이라고 하고요. 의학적으로 따지면 근데 저는 염색체 이상이나
그런 무슨 유전적인 건 아니니까 후천적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미숙아였어요. 7개월 좀 넘어서 얘 태어났고, 태어날 때 개인 병원에 가서 분만을 하셔서 제가 1.8kg였어요. 지금 많이 건강해진 건데 굉장히 약하게 태어나서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됐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애가 응애하고 울어야 되는데 그게 울질 않으니까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저를 그냥 버리라고 했대요. 못 산다. 정말 쓰레기통에 옆에 버려놨대요. 쓰레기통에 넣진 않으시고 버려놨는데, 그때는 이제 선생님이 그러시니까 못 살겠다 판단하셔서 부모님 버려놨는데, 간호사가 꿀물을 먹여봤더니 그래도 숨은 쉬니까 한번 먹여보자 해서 먹였더니 잘 빨아먹어서 엄마 옆에 갖다 놨더니 젖을 잘 빨아먹더래요. 살려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의사는 저를 죽이려고 했고 간호사가 살린 셈이죠. 그래서 데려다가 키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시대적으로 장애라는 게 인식이 제대로 안 돼 있던 시대인데다가 서울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개인 병원이기 때문에 인큐베이터나 이런 데 혜택을 못 본 거죠. 그리고 뇌성마비 이런 장애에 대한 분류도 인지를 못하셨고, 부모님도 또 의사분도 인지를 못하셨기 때문에 가장 취약한 계층 중에 하나로 태어난 거죠. 이거는 좀 계층이라는 건 장애라고, 여성 장애인이라는 게 취약한 계층이지만 또 좀 집이 저희보다 더 부잣집이거나 여유가 있다거나, 또 제 친구들 중에 종합병원에서 태어난 경우는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저보다 훨씬 장애가 경증이거나 이런 게 차이가 있죠. 지금은 많이 평준화가 됐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주 많이 산 것도 아니고 아주 적게 산 것도 아니잖아요. 시기가 애매하잖아요. 근데 그 중간 세대라서 그 장애인 선배라고 해야 될까요? 저보다 나이가 있는 장애인 선배님들은 오줌으로 목욕도 해보고 각종 미신 같은 것도 많이 해보셨다고 해요. 거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장애라는 거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그리고 배경이 아버지가 저를 키우셨고 어머니가 직장 생활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이래야 된다, 남자는 이래야 된다를 좀 인지를 좀 자유롭게 인식을 하면서 자랐죠. 그래서 80년대에 어머니가 직장을 다니셨으니까 그때는 매우 드문 일이었어요. 맞벌이 부부도 흔치 않은 시대니까요. 그리고 아버지가 저 목욕시켜주고 다 하시니까 남녀에 대한 게 아니라 그냥 보호자였죠. 아버지가 지금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아버지 그림자만 안 보여도 울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부모님과의 애착 관계가, 내가 약자이니까, 내가 몸을 못 움직이니까 자연스럽게 형성이 됐다고 보여져요. 지금 생각하면. 그러니까 늘 제 주변에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유사시에 위험이 닥치지 않더라도 저는 늘 위험한 거죠. 어렸을 때, 지금도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병원에 자주 갈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진단이나 정기적인 검사를 받으러 가면, 예전에는 장애에 대한 인식이 병원에도 없으니까 침대에 그냥 올려놔요. 나이가 7-8살쯤 되면 올려놔도 상관없겠다 싶은 거죠. 더군다나 저 같은 경우는 사기 내성마비라고 많이 그래요. 대부분 내성마비 분들이 안면장애, 언어장애를 동반하는데, 저는 가만히 있으면 그냥 멀쩡하게 보이니까, 장애가 없어 보이니까 그냥 앉혀놓고 내버려 둬요. 그리고 진료할 때 부모님 계시면 의사 선생님 불편하니까 나가시라고 그래요. 그럼 저는 밑에 바닥에서 좀 많이 뜬 상태로 침대에
난간 없이 앉아있으면 그게 굉장한 공포예요. 떨어지면 머리부터 떨어질 것 같은데 그때 부딪힐 게 상상이 되니까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저를 장애인의 특성을 인지를 못한 거죠. 그냥 비장애인처럼 대한 거라 그 지금도 장애인분들이 산부인과라든지 그런 데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깜짝 놀래거나 애에 대한 얘기를 한다거나 그러면은 그냥 낳지 말라고 둘이 잘 살라고 그런 경우가 하다고 해요. 하물며 지적장애인분들이 가시면 더 하겠죠. 그래서 장애인은 저 같은 장애도 저 같은 케이스도 그 대화도 되고 어느 정도 제 의사를 피력할 수 있는 저 같은 경우도 수동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지적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는 더 그렇겠죠. 부모님이 대신 얘기해 준다거나 부모님의 결정 또는 선생님들, 사회복지사, 전문가들에 의해서 삶이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더 제가 지적장애인 부모님들 대상 강의를 가보면 우리 애는 문제라고, 성이 문제가 있다고, 이제 자위행위도 하고 자위행위라고도 안 하세요. 고추 만지고 막 드러눕고 생리하는 생리대를 막 흔들고 다니고, 여성장애인, 지적장애인 같은 경우는 막 그 복지사 선생님들 잡고 안 놔주고 막 가서 껴안고 이런다고. 그러니까 그게 장애인의 성은 문제다. 내가 그래서 그걸 관심을 안 갖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다른 데 운동을 시킬까, 뭐 다른 취미를 갖게 해줘야 되냐, 이런 걸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런 고민조차도 강의 때는 얘기를 잘 안 하세요. 그냥 나만 이 얘기하면 이상한가? 내 알만 유별난가? 이런 생각을 하시죠. 제가 강의 끝나고 가려고 하면은 그때 붙잡고서 선생님 우리 애 가요. 그래서 감사료 더 주시면 하겠다고. 근데 그게 성이라는 게 들어가면 꼭 그러세요. 만약에 성자가 빠지고 다른 고민을 얘기하시라 그러면 그 앞에서 하셨을 거예요. 근데 성자가 들어가면 내가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우리만 문제인 거, 이렇게 생각이 들죠. 또 하나는 이건 언론에 많이 나오는 건데, 지적장애인 분들이 시설에 있거나 좀 열악한 환경, 지방에 어떤 마을에 있거나 방치된 상태로 놓여졌을 때 그 마을 자체가 성폭력이 되는 그런 경우가 언론에 많이 노출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보는 분들은 저거 지적장애인 성은 문제가 있구나.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을 바라보는 거죠. 장애는 성 자체를. 그런데 제가 한 15년 전부터 장애인 프로나우성을 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얘기했던 게 장애인의 성은 일회성 강의나 그런 걸로 되지 않고 인생 전반에 걸친 성이 삶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래서 전문 장애 유형별 맞춤 상담사나 장애가 다 다르기 때문에 또 사람이 다르니까도 있지만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유형별 특성에 맞춘 상담사는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상담소를 만드는 게 제 꿈이에요. 장애 유형별. 그 상담소가 각 지역마다, 구마다 있는 거. 그래서 장애인이 성에 대해서 알기 전에, 자기가 얘기를 하기 전에 지적장애인분들이 문제라고 노출되기 전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육시키고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사회 인식과 구조가 돼야 된다. 그래야 성이라는 것 자체의 인식도 높아지고 장애인의 성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명함을 드린 게 진보당 명함이에요. 진보당 장애인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는데, 그 이유가 방금 말씀드린 성상담소 설치를 정책으로 만들기 위해서이거든요. 이렇게 성상담소를 만드는 게 개인의 후원이거나 그냥 시에선 구에선 뭐 이렇게 받아서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할 게 아니라 국가에서 장애인성을, 국가가
이걸 케어해야 된다. 국가에서 사회적인 안전망을 구축해야 된다. 라는 인식이 되어지려면 예산이 책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신경을 쓰는데 지금은 장애인 하면 의식주, 치료, 활동보조 이거에 딱 국한이 돼 있으니까 성을 사치고 2차적인 문제고 그냥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 것 이렇게 인식조차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장애인이 결혼을 할 꿈도 못 꾸고 결혼 전에 결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람을 만나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모님이 아니 나 저기 남자친구 여자친구 뭐 특히 장애인분들 중에도 동성애도 있어요. 그걸 인정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일단 사람 만나는 것부터 차단시켜 버리니까 근데 그걸 부모님한테 뭐라고 할 수는 없죠. 사회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제가 판단해서 정치에 참여를 하게 된 거예요. 이 당사자가 주장을 하지 않으면 선생님들이 아무리 그거의 필요성을 느끼더라도 당사자가 그 주장을 해야지만 감수성이 제대로 반영이 되고 또 몫을 들어주지 않을까. 예. 그래서 그걸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진보당이라는 게 언론에 많이 안 나와서 여러분들 존재감이 좀 없을 거예요. 혹시 진보당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알고 계세요? 정의당하고는 다른 거고요. 정의당에서 그러니까 옛날에 민주노동당에서 정의당하고 이렇게 갈라진 거고요. 2012년도에 통합진보당이라는 제3야당까지 됐다가 제가 그때 비례후보 7번이었는데 6번까지 되고 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런 당에서 좀 많이 국회의원도 나오고 장애인 당사자가 정치를 함으로써 이런 목소리들이 반영이 되면 성상담소 성이 자연스럽게 인식되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정치를 하는 목적이 오로지 장애인 성을 정책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상담을 하시니까 저보다 현실적인 문제는 더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저는 활동보조인 제도가 그 성비가 안 맞아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활동지원사 그 강의를 할 때 제가 꼭 한 챕터를 했었어요. 근데 장애인성이 처음엔 이슈화 되다가 오히려 점점 뒤로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 챕터가 아예 빠졌는데 장애인성의 그 지금까지의 역사를 좀 말씀드리고 갈게요. 1990년도 중후반쯤에 장애인 자립이라는 게 대두가 됐어요. 그래서 자립하면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싶은 곳에 내 주체적으로 사는 삶이 자립인 거잖아요. 근데 그 자립 안에는 지역사회에서 사람을 만나서 교류하는 것, 뭐든지 다 내가 뭐 사고 싶은 거 사고, 쇼핑하고 싶을 때 하고, 공부하고 싶은 곳에 가서 공부하고, 이런 거에 성이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서부턴가 장애인 성도움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2000년 초반 때쯤에 장애인이 성적인 욕구가 있다. 이게 딱 박혔어요. 장애인이나 그 장애인 주변에 관계자라고 해야 되죠. 복지사분이나 활동가분들, 혹시 전장현 아세요?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 거기서 일하는 활동가분들이나 여러 단체들 많죠. 운동단체가 됐든 보수단체가 됐든 그런 단체들에서 장애인 성욕구 있다까지 논의되고 그 다음서부터는 뭔가 체계적인 발전이 없었죠. 그러다가 2000년대 초반에 막 우후죽순으로 장애인성은 권리다라는 게 계속 대두가 됐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어떤 다른 분이 장애인 성에 대해서 같이 하자라고 제안하셔서 입문을 하게 됐는데, 그때는 너무너무 장애인 성도우미가 강해가지고요. 장애인 성도우미를 국가가 해야 된다. 장애인은 불편하지만 나가서 사람을 만날 수 없고, 그렇지만 성적인 요건은 보장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 돈도 안 들이고 성도우미가 와서 자기 성욕을 풀어줘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가게 된 거죠. 그러면 지금 얘기 들으시면 고구마 먹듯이 답답하시죠? 뭔가가 그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죠? 왜, 뭔가 그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으실까요? 여기에 성이라는 거에 완전히 빠져버리고 성욕구만 들어간 거죠. 성욕 해소. 그러면 그냥 겉으로만 보기에는 와, 그거 되게 대단히 장애인 성을 권리를 인정하는 거네. 와, 그거 되게 좋다. 이런 주장이 남성 장애인들 위주로 나왔어요. 그것도 내성마비들, 장애인 부류로 따지면 주로 내성마비인들. 배경이 내성마비인들이 좀 가장 열악하긴 해요. 중도장애이신 분들, 척수장애이신 분들은 사회생활을 어느 정도 해서 사회에 대한 그 욕구에 대한 그 충족을 다른 데서도 하시거든요. 그리고 결혼하시거나 연애하시는 그런 것도 활발한 게 척수장애인 분들이 활발하세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성마비는 안면장애, 언어장애를 동반하기 때문에 비장애인과 장애인 간의 괴리감이 좀 많이 느껴져요. 그런데다가 주로 어릴 때 시설에 보내주는 게 내성마비예요. 3살 이전에 미숙하거나 저같이 미숙하거나 또 황달에 걸렸다거나 이런 거에 의해서 내성마비가 걸리기 때문에 3살 이전에 걸려서 부모님들이 감당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시설로 보내준 거죠. 그래서 내성마비나 지적장애인들이 시설에 많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회와의 소통을 해본 경험이 없으신 거죠. 내성마비인들은. 그런데 자립생활이 도입되면서 타일시설화, 시설에서 나가자. 그래서 나오는 것까지는 했어요. 그러면 나와서 이제 사회를 배우기 바쁘죠. 그런데 거기에다 그 배우기 바쁜 와중에 성적인 권리가 들어가 버리니까 체계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백지 상태에서 성적인 욕구만 들어간 거죠. 그런데 주로 탈수사 하신 분들이 2000년대 초반에 40대 분들이시니까 성적인 어떤 막연한 가치관은 생성이 돼서 나오세요. 그러니까 성적인 고집은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성도우미가 굉장히 해결책인 것처럼 계속 주장을 하시게 됐고, 그때쯤 오아시스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혹시 선생님은 생소한 느낌이신데 오아시스라고 다른 분 좀 보셨어요? 선생님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주인공이 문설이고 여자 주인공이 문설이고 남자 주인공이 설경구인데 문설이가 내성마비 장애인으로 나와요. 내성마비 장애인이 오빠 집에서 세연이랑 같이 사는데 외출도 못하고 또 하나 열악한 게 내성마비는 인지적으로 떨어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욕구가 굉장히 많죠. 사회와 소통하고 싶은 욕구,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 있죠. 명예욕, 많죠. 그게 다 있는데 세상과 차단시켜 놓은 거니까 아마 그 집이 단독주택에 계단이 있는 집으로 아마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외출을 못하는 걸로 나오는데 그러던 어느 날 설경구가 그 전과자예요. 그냥 양아치처럼 사는 사람인데 도둑질을 하러 그 문설이 집에 갔다가 우연히 그 문설을 발견하게 되고 성폭행을 시도를 해요. 근데 완강히 거부를 해서 성공을 못하고 나오게 되는데 그 과정을 문설이가 오빠한테 설명을 해서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둘이
사랑이다. 문소리도 남자를 접해본 게 처음이라 이게 사랑인지 폭행인지는 좀 구분을 못하는 걸로 묘사가 돼요. 그게 장인성의 성을 드러낸 최초의 우리나라 영화죠. 그런데 이거를 여성장인 쪽에서는 굉장히 반발이 심했어요. 성폭행을 어떻게 사랑으로 미화를 하냐. 예, 물론 그런 면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뭐 영화가 나온 거에 나 뭐 영화 내용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 있겠지만 영화 자체가 장애인 성을 다뤘다는 최초의 의미 정도는 굉장한 거라고 생각해. 그때 그 문소리가 연기했던 그 내송의 모델이 저랑 같이 초등학교 나온 언니인데 그 언니 한 번 만나고 이제 내송마비 역할을 했는데 굉장히 가정에서 했다고 짜증을 내더라고요. 화를 내더라고요. 근데 뭐 영화니까 영화적인 요소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때로서의 현실일 수도 있어요. 여성 장애인의 현실. 저는 그런 시각에서 그려졌다고 생각을 해요. 보면서 같은 장애인의 입장, 여성 장애인의 입장에서는 답답하기도 하고 왜 저렇게 그렸을까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저렇게라도 나를 성폭행의 대상이 될지언정 여자로 봐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 시각이 보이더라고요. 언니나 오빠는 나를 이용해서 뭐 장애인 등록을 하면 뭐 나오는 것도 있고 이런 거 챙길 생각하고 그냥 밥 주면 밥 먹는 사람 유아적인 단계로 아이처럼 취급을 했다면 설경구는 나를 여자로 봐준 사람 이렇게 된 거예요. 왜곡된 시각이지만 그걸 다루려고 하지 않았을까 짐작을 해요. 그래서 그런 영화가 나오고 또 이제 한번 공론화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장애인 프리나우성을 하면서 언론은 다 인터뷰를 해본 것 같아요. 조선일보, 뭐 경향신문, 유명한 조중동 뭐 여러 가지 했는데 그때 인터뷰를 하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프리나우성 카페에 회원이 하루에 100명 정도가 늘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99%가 대부분도 아니죠. 거의 100%가 비장애인 남성들 와서 내가 성소문을 해주겠다. 대단한 자신감이죠. 지가 뭔데 해주겠다. 와. 그러면서 여자들이 되게 여성장애인들 좋아할 것처럼 실제로도 그냥 장애인을 대입 안 해도 그렇대요. 여자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외모보다 좀 못하다고 생각하고 남자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외모보다 더 잘났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게 장애인들한테는 더 먹히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해주는 사람, 너네 성적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사람. 이래서 상상불을 많이 올려요. 내용은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인터뷰한 내용은 성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장애인도 성적인 권리와 누릴 권리가 있다. 이 얘기인데 내용은 안 보고 완전 그리고 성소문을 반대한다. 근데 반대한다는데 왜 와서 해주겠다는지 그 내용을 안 본 거죠. 그러면서 저희 센터가 되게 좋은 일 한다고.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그냥 성소문 반대만 계속 인터뷰에서 얘기했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인터뷰나 제 생각 또한 단순화가 되더라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대안도 찾고 성에 대해서 알려드려야 되는데 거기에 고립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장애인 성에 관련해서 일한다는 사람이 거기에 매몰돼 버리니까 다 주변 사람들이나 역할 자체가 그렇게 되는 거죠. 장애인 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폭력에 대한 센터는 많이 있지만 사후 대책. 근데 사전 예방이나 성문화 인식을 시켜주는 센터는 지금은 거의 저희가 유일할 거예요. 근데 그때도 그런 관점에서 센터나 일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폭력적으로 계속 그렇게
제가 원치 않는 길을 가고 있더라고요. 장애인 성도미도 그 일방적인 건 폭력이다 이렇게 되니까 폭력적으로 계속 가서 어느 시점에서 안 되겠다 그러고 잠깐 쉬었어요. 쉬면서 다시 공부를 하고 다시 시작을 했죠. 근데 그러는 동안에 이 일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 문제가 편성이 안 되니까 자꾸 개인이 운영을 하게 되고 돈이 부족하니까 이게 연구할 시간이 없어지는 거죠. 여유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둘씩 안 하시고 접고 그래서 지금까지 남은 거는 제가 유일하게 남았어요. 다들 다른 일 하시고 장애인 관련 일은 하셔도. 근데 저보다 선배님들도 그 매몰되는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끝내셨다는 느낌이 정황들이 보이는 게 주로 여성 장애인분들이 하셔서 남성 장애인이나 남성 비장애인에 대해서 적대감만 나타내세요. 왜 저렇게 생각하지? 왜 성도우미를 해주려고 하지? 안 돼. 여성도 권리가 있어. 여기서 그치게 되는 거죠. 주장을 하시다. 아니면 자극적인 칼럼, 자극적인 문구. 요즘에 그 언론들이 많아졌잖아요. 보시면 그냥 제목만 자극적으로 쓰고 내용은 별로 없는 거. 그런 것처럼 그렇게 흘러가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센터로서의 역할이나 장애인성을 한다는 거에 대한 역할이 아니라 포르노처럼 조회수 늘리고 그렇게 가는 거 아닐까라는 의문도 들었어요. 그래서 2000년대 중반쯤에는 잠시 이제 그 소강 상태였죠, 장애인성이. 그러면서 이슈화가 줄어든 거예요. 그때는 어마어마한 이슈죠. 장애인성에 대해서 권리가 있다는 게 우리나라에 없던 일이잖아요. 그동안 시설에 갇혀 있다가 자립생활하게 된 거, 이동권, 편의시설, 활동보조 이런 문제들만 막 이슈화됐지 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지돼 본 적이 없었죠. 그런데 그렇게 자극적인 거에서 성도우미도 뭐 주장했는데 안 되지. 그러니까 소강 상태로 접어든 거예요. 제가 일을 하게 된 계기는 구성애 선생님 아시죠? 구성애 선생님, 제가 그냥 선생님이라고 해서 구성애 씨가 한참 이제 잘 나가실 때 90년대 중반쯤에 저희 가족이 한 명이 찾아갔어요. 구성애 선생님 갑자기. 그래서 장애인성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고 했대요. 무슨 그 배포를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구성애 씨가 그 진취적이셨던 게 뭐냐면 그때 장애인성 파트를 뿌리고 계셨대요. 그런데 역시나 장애인 당사자는 없고 전문가 집단들, 복지사 선생님, 또 성상담가, 의사 이렇게만 구성을 하고 있어서 그냥 장애인들, 제가 장애인 한 100명 정도 되는 모임의 회장을 하고 있었을 때라 그 모임에 와서 강의를 한번 해달라고 그냥 그렇게 돼서 어떻게 무료 강의가 됐어요. 얘기가 잘 돼서. 그 분이 무료 강의를 잘 안 하시는데, 왜냐하면 무료 강의가 우리나 좋지 또 퀄리티나 이런 거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자기도 안이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서 꼭 돈을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신경을 써야 되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아무튼 그때는 돈이 없었을 때라 무료 강의를 하셨는데 그 장애인성이라는 타이틀을 거니까 장애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서 이런 생각 처음 해봤다고. 그동안 그냥 어린아이처럼 살다가 나도 성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구나를 처음 알았다. 그래서 제가 구성희 씨 강의가 끝나고 나서 그런 반응을 바로 느꼈어요. 바로 느껴서 선생님 구성희 씨 가시기 전에 저기 장애인 쪽도 계속 해주시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저기 회장님 저는 못하겠다. 회장님이 하셔라. 그래서
저는 성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공부도 안 해봤고 관심도 없다고 그랬더니 그때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나는 성에 대해서는 전문가지만 장애인 당사자는 아니지 않냐. 당사자가 해야 절실하게 들린다. 그래서 회장님이 꼭 해야 된다 그러고 도망가시듯 가더라고요. 제가 더 붙잡을까봐. 그 이후로 구성희 씨하고 저하고 인연이 돼서 그러면 제가 카페라도 한번 해보겠다. 그냥 음지에서 말고 양지에서 얘기하는 거는 한번 해보겠다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구성희 씨한테 계속 어드바이스 들으면서 그러니까 상담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카페 회원들이. 주인장한테 상담을 하니까 저도 뭔가 주인장으로서 답변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문외한이면 거기에 대해서 괜히 답변을 해줬다가 그 사람의 인생이 좌우될 수도 있는 문제라서 그때서 막 책 찾아보고 공부를 했죠. 근데 외국에 장애인 전문 서적은 아니지만 어떤 한 단락의 장애인성만 다룬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사서 본데 성에 대해서도 그 개념이 잡혔고 되게 재밌더라고요. 하면 할수록. 그래서 시작하게 된 게 2000년대 초반이었고 그때는 그냥 모임이었어요. 근데 그때 또 한참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저희 센터가 그 듀오 아시죠? 그 남녀 매칭해주는 업체, 결혼 전문 업체 그런 걸로 생각하셔서 장애인성 하니까 그 본인들 연결시켜주는 남자 여자 매칭시켜주는 센터인 줄 알고 미팅을 한번 해보자 해주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지인들이 하겠죠. 제 지인들이 해서 네가 알아서 해. 왜 나한테 그래. 그랬었어요. 이건 사담이죠. 저도 전문가로서의 인식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하도 요구가 많으니까 아는 사람, 제가 아는 비장애인 장애인 모으고 카페에 공지를 내서 모임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그때 또 TV에서 2000년대 초중반 때 무슨 TV에서 짝이라든지 뭐 천생연분이라든지 예능 프로그램에서 예능 프로그램 잘 안 보시나 보다 선생님. 공부만 하셔도 아니 모르는 척 하시는. 그리고 왜 강호동이 MC하고 연예인들 나와서 커플 맺고 인제 아시는 척. 그래서 저한테는 가식하셔도 안 돼요. 다 걸립니다. 이게 소규모라서 이렇게 대화가 되니까 전 참 좋네요. 많은 분들 하시면은 저는 대화하면서 하는 편인데 그냥 이해를 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데서 모티브를 따와가지고 저도 처음 하는 거니까 쫙 바꿔가면서 대화 나누는 시간 주고 저 경복궁이나 이런 궁에서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그게 비장애인의 대화, 장애인의 대화가 좀 특성이 다른 걸 제가 그때 느꼈거든요. 장애인은 내 위주로 얘기를 해요. 내가 불편하니까, 내가 이러니까 내가. 근데 비장애인은 장애인한테 베풀어주도 얘기를 해요. 그래 해줄게. 그런 이제 전체적인 관점이 그거예요. 중요 관점이. 그래서 결국에 뒤풀이까지 갔는데도 비장애인끼리 얘기하고 장애인끼리 얘기하고 나중에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렇다고 꼭 커플은 맺어지진 않더라도 친구도 할 수도 있고 계속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데 딱 단절인 거예요. 그게 뭐 한두 번에 해서 그렇게 제가 결론을 얻은 게 아니고 반복해서 해봤어요.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실험을 해봐야 되니까. 근데 겪을수록 그게 사회성이나 대화 방법에 있어서 계속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저한테만 의지를 하게 돼요. 양쪽에서. 제가 뒤풀이도 일부러 한 게 술 한잔 들어가면 얘기가 좀 자연스러워지지 않을까. 서로에 대한 이해가 좀
넓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거기 가서도 장애인들은 경증장애인이어도 고기 굽거나 이런 반찬을 놓는다거나 그런 걸 전혀 안 해요. 안 하고 왜 기본적인 사회생활에서의 예의 같은 게 있잖아요. 연령별로 또 해야 되는 것들, 눈치껏 해야 되는 것들 이런 걸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대화에 단절이 생긴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남녀 연애부터가 안 되는데 성까지도 갈 수 없고 이것도 성에 포함이 되는 거기도 하고요. 권리를 누리려면 이게 첩산중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아니나 다를까 비장애인 친구들은 또 저한테만 얘기하고 장애인 친구들은 또 저한테만 얘기하고 그런 결과 같아요. 그게 지금까지도 장애인들이 어떤 자기가 그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걸 다 벗어났을 때, 사회성을 길렀을 때 비장애인이나 장애인끼리도 마찬가지고 비장애인 다른 그 자기와 유형이 다른 장애인 이렇게 점점 발전이 되는 거지. 장애라서 안 돼. 나는 장애니까 비장애인이나 누가 다른 사람이 싫어할 거야. 이렇게 그냥 차단시켜버리죠. 다시 고립이 되죠. 그런데 저 보시다시피 아까 화장실도 도와주셨죠? 먹는 것도 다 먹여줘야 되고요. 중증장애예요, 제가. 근데 친구들이 많아요. 친구가 많아야지 되겠다고 제가 결심한 이후부터 왜 많아야 되냐면 저 다 해줘야 되니까 인간적으로라도 좋게 비춰야 된다. 제가 뭐 활동하다 돈을 줄 수도 없는 거고 이것까지는 1,000원, 뭐 2,000원 정해줄 수도 없는 거고 사회 속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사람이. 그러려면 대인관계가 좋아야 된다. 저를 싫어하면 장애고 뭐고 장애라서 싫은 게 아니라 제가 싫어지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유머 관련 책도 많이 봤고요.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런 타고난 운은 좋아요. 부모님이 저한테 굉장히 잘 지도를 해주셨거든요. 그런데다가 가족이 또 화목하고 이래서 대화 같은 게 안정적이고 성격이 안정적으로 잘할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도 선생님도 혹시 연세 제안을 들어보셨어요? 연세 초등학교? 그때 제가 자랄 때 80년대에는 장애인 학교가 3군데밖에 없었어요. 36 주몽도 나중에 생겼고 36 명회 연세 그렇게 있었어요. 다른 데는 들어보셨어요? 36이나 예 명회 학교라고도 있었고요. 초등학교 있는 데가 거의 서울에서도 한두 군데 있을 것만 봤는데 제가 다니는 학교가 연세대학교 부설초등학교였거든요. 거기가 사립초등학교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연령대 비슷하니까 아시겠구나. 리라 초등학교 아세요? 예, 굉장히 부유한 거기 선생님 한번 하고 나면 집 생기고 막 그런다고 들었어요. 근데 장애계 리라 초등학교였어요. 제가 다니는 곳이. 엄마가 잘 버셔갖고 저를 데리고 다니는 언니 따로 있었고 집에서 일하는 언니 따로 있었고 그렇게 잘 산 데다가 아버지가 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갖고 연세자론에 저는 지금은 없어졌는데 빠른 연생이에요. 7살 때 초등학교를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서 보니까 저랑 1학년이 똑같은데 연령 차이가 10살 이상 차이가 나고 대부분 거기는 다 제가 초등학교 때 살던 그런 그 경제가 여유로운 집 자제분들이라고 그러죠. 도련님 해야 되는 그런 집들. 그런 집안들인데도 연령 차이가 많이 났어요. 왜냐하면 장애는 그때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후적신고를 늦게 하고 학교를 보낼 생각을 안 하신 거죠. 그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그 엄마 기사 어떨 때는 기사가 데리러 오고 옛날에 슈퍼살롱이라는 차 아세요?
슈퍼살롱 무슨 콩코드 그건 기본이었어요. 오는 애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완전 세단이죠. 지금 뭐라고 체험일? 뭐 그런 정도인데 차에 대해서도 잘 예, 대부분 잘 모르시죠? 스텔라는 혹시 아시려나? 옛날 차라서. 아무튼 아주 부유층, 상류층 자제분들이 다닐 때라 저희 집은 그때 중산층 정도였었고 근데 그래서의 얻은 것들이 뭐냐면 그리고 거기는 지적장애 학생은 못 가고 IQ가 어느 정도 이상 돼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커트라인이 있었거든요. 근데 학교도 사회다 보니까 거기 지금으로 따지면은 일진도 있었고 전교생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50명밖에 안 되는데 일진도 있었고 또 거기서 왕따도 있었고 저는 좀 잘 노는 그룹에 속했었고 그런 걸 겪으면서 비장애인과 비슷한 학교 생활을 한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 근데 대부분의 장애인분들이 그런 환경을 못 겪고 시설로 바로 가거나 이러니까 이러다가 나오니까 사회성이 떨어지죠. 당연히 떨어지죠. 이거는 개개인별로는 이해할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만 사회적인 배경 또 우리가 처한 구조적인 특성은 알고 계셔야 제가 노력했던 게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안 됐었구나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대화가 안 되고 제가 얼마 전에 대한 성학회라는 곳이 있거든요. 성학회에 제가 작년까지 학술이사를 했었어요. 거기 한 축계학회 1년에 2번 있는데 한 번에 한 200명 정도 모이는 곳이에요. 거기 장애인 한 분이 오셨는데 언어장애가 좀 심해요. 활동보조인한테 물 갖다 달라고 그러고 조금 있다 빨대 갖다 달라고 그러고 또 조금 있다 뭐 책자 집어다 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한참 동안 봤어요. 그게 왜 제 눈에 띄었냐. 한 동선에 충분히 해주려고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한 번만 생각하면. 근데 뭐 갖다 주고 활동 보조가 안 주려고 그러면 또 시키고 안 주려고 그러면 또 시키고 그게 권리와 의무와 대인관계가 다 따로따로 노는 거죠. 제가 장애인성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다른 예를 드리는 거예요. 연관시켜서 생각하시면 돼요. 물 갖다 달라고 할 때 빨대도 같이 얘기하고 오는 길에 책자도 갖고 올 수 있거든요. 근데 비장애인은 내가 고용한 사람, 그 활동보조는 내가 고용한 사람. 그러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내가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죠. 그 밑바탕은 왜 있냐? 내가 약자로서 살아온 삶이 있거든요. 억압당해오고 그걸 내가 페이를 주니까 당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권리라고. 그런데 제가 전동휠차를 타고 뭐 집회라든지 전쟁연 그 집회를 가면 활동 지원사가 됐든 뭐 친구가 됐든 활동가가 같이 가게 되면 저보고 천천히 가주시네요. 그래요. 자기 걸음에 맞춰서 가주신다고. 그래서 예, 그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면은 다른 분들은 전동휠차 타고 혼자서 막 간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지점이 있는데 그런 지점을 간과하고 넌 나한테 맞춰야 내가 걸린 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지나고 보면 초창기 때 미팅이 실패했던 원인, 제가 바라는 대로 안 됐던 이유가 그런 벽이 있다. 장애인성까지 나가기 전에 대인관계부터가 안 되니까 더 이상 진전이 안 된다. 그게 성에 들어가기 전에 장애인성과 장애인 살아온 역사를 배경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50분 했으니까 10분 쉬었다 계속 하겠습니다.